자, 지금부터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무선공학개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는요, 좀 난이도가 있다 싶은 문제가 한 6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은 편이죠. 그 대신 이제 나머지 14문제는 아주 평이하게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확실하게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6문제를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당락을 좌우했던 그런 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요, 이제 변조 파트의 문제가 상당히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아날로그 변조죠. 아날로그 변조 파트의 문제가 5문제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AM,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AM 파트의 문제가 한 3문제, 그 다음에 FM에 관련된 문제가 한 2문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이죠. 변조 파트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스 변조 파트, 펄스 변조 PAM 파트에서 등하기가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등하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변조 파트의 문제만 해서 총 8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던 회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무선공학은 순수한 무선통신 파트죠. 무선통신 파트, 뭐 전파의 성질이라든지 전파 이론이죠. 포함해서 순수한 무선통신 파트의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죠. 우리가 이제 뭐 위성, 정지궤도 위성, 뭐 중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 그래서 위성 문제, 위성 문제가 좀 출제가 하나 된 것 같아요. 정지궤도 위성과 중궤도 위성과 저궤도 위성의 높이 순서, 이렇게 물어봤던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레이더 문제는 안 빠지고 해년마다 나오죠. 레이더에 관련된 레이더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 위성통신 파트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하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이 이런 파트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DBM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DBM. 전력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해석 파트가 이제 들어왔어요. 신호해석. 파트의 문제가 한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퓨리의 변환을 이용한 문제풀이 방법이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호해석 파트의 문제도 이제 신경을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그래서 총 2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선공학은 뭐니 해도 순수한 이제 무선통신 파트와 변조 이론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직접 문제를 풀어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가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았다. 그래서 별표를 해놓습니다. 변조 기술 공부를 이제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하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냥 대충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평균 전력이 PM입니다. 뭐의 평균 전력이냐면 메시지 신호의 평균 전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메시지 신호를 M of T로 나타냈을 때 이 신호의 평균 전력을 PM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송파 억압 양측파대 전송이다. 이게 더블 사이드 밴드 중에서 SC 방식이죠. 반송파를 억압해서, 즉 반송파를 보내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측파와 하측파만 전송하는 방식이죠. 방식으로 변조한 신호가 이렇게 된다는. 다행히 이제 변조된 신호를 이렇게 식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난이도가 좀 낮아졌죠. 평균 전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변조파라고 하죠. 변조된 신호를 피변조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피변조파의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식에 신호파가 완벽하게 이제 대입되지 않고 이렇게 기호로 대입됐어요. 그래서 신호파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해석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첫 번째 M of T를 만들어 볼게요. 자, 신호파의 진폭을 우리가 반송파의 진폭을 보면 A라고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신호파의 진폭도 A라고 하시고 첨차를 시그널의 약자 S를 쓰시면 되죠. 반송파는 캐리어의 약자 C를 썼으니까 신호파는 시그널의 약자 S를 쓰시면 되고요. 코사인파로 나타냈으니까 해석하기 좋으려면 신호파도 똑같이 코사인파로 나타내시고요. 그 다음에 반송파가 2파의 FCT라고 했으니까 신호파는 주파수는 다를 거 아니에요. 2파의 F, ST라고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신호파는 이제 시그널의 약자 S를 첨자로 쓰시고 반송파는 캐리의 약자 C를 썼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줄만 알면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파를 만들어서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 신호파, 메시지 신호의 평균 전력을 뭐라 했어요? PM이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신호파의 식에서 여기 앞에 있는 게 진폭이죠. 진폭. 이게 전압이라고 한다면 이 진폭을 루트 2로 나누면 시력값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시력값의 제곱, 전력이니까 이게 전압이면 전압의 제곱을 뭐로 나누면 돼요? R로 나누면 R분의 V 제곱이 전력이죠. 근데 통신에서는 저항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본 저항이 1ohm이에요. 그래서 이 진폭의 제곱으로 평균 전력을 구하시면 된다. 이걸 알아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가 돼요? 2분의 AS의 이제 제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것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변조파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다 신호파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 나와 있고요. 여기다가 신호파를 집어넣으니까 AS. 그다음에 이제 코사인을 할 때는 이제 반송파를 먼저 써볼게요. 코사인 2파이 FCT가 먼저 나오고 코사인 요거 2파이 FS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P변조파, 변조가 된 파의 식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코사인 변형 공식,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요, 자 2분의 1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변형 공식을 배우셨을 거예요. 거기다 대입하게 되면 자, 요 진폭은 그대로 써시고 자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진폭은. 그 다음에 가로를 해주시고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거 플러스 요것이 되겠죠. 그러면 공통인수가 2파이. 공통인수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2파이. 자, 뭐예요? FC 플러스 FS T 이렇게 되는 거죠. 공통인수가 2파이 T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자, 공통인수가 2파이가 있고 FC 마이너스 FS T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코사인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을 구해보라 이 말이죠. 구하라는 게 뭐예요? 평균 전력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P변조파의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보죠. 이 P변조파의 평균 전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폭이 전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시력값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2 루트 2가 되죠. 그 다음에 AC 곱하기 AS 이 전체의 뭐가 돼요? 제곱. 이게 이제 전압의 제곱이니까 이것을 R로 나누면 되는데 R은 기본이 1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8이 되죠. 2, 4에다가 2가 돼서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AC의 제곱 곱하기 AS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하기잖아요, 지금.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있으니까 양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몇 배 해줘야 돼요? 2배를 해줘야 되죠. 왜 그래요? 더블 사이드 밴드잖아요. 이 반송파는 보내지 않았는데 상측파와 하측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이 이제 상측파고 이쪽이 하측파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에도 진폭이 있고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도 진폭이 있으니까 이것을
2배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 약분이 되면 이게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분의 AC의 제곱, AS의 제곱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피변조파의 답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형태가 없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PM이 들어가 있죠. 뭐예요? 메시지 신호의 PM, 평균 전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죠. 메시지 신호의 PM은 얼마예요? 2분의 AS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AS의 제곱을 찾으면 4를 2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PM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의 AC의 제곱 곱하기 PM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1번에 똑같은 형태의 답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도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난이도가 꽤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대역폭이 10kHz인 메시지를 메시지 신호파죠. 신호파의 대역폭이 10kHz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1500kHz의 반성파로 단측파대 SSB입니다. 변조했을 때 변조된 신호에 대한 양의 스펙트럼에서 상측파 점유주파수 대역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단 kHz로 물어봤죠. 자, 우리가 이제 변조를 하게 되면 상측파가 있고 이제 하측파가 있고 이제 반송파가 있는데 우리가 싱글 사이드 밴드 아닙니까? 단측파대. 그래서 반송파는 보내지 않고요. 두 개의 측파대 중에서 한 측파대만 보내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USB, upper side band, 상측파대만 이제 보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요거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반송파의 주파수는 얼마라는 거예요? 1500kHz. 여기가 1500kHz다 이런 말이고 신호의 대역폭이 얼마라는 거예요? 10kHz. 메시지가 10kHz 대역폭이다 이 말이죠. 신호의 대역폭. 그럼 신호의 대역폭은 여기서 여기까지 대역폭이 신호의 대역폭이죠. fs. 그래서 여기에 얼마라는 거예요? 10kHz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가 1500kHz니까 여기가 10kHz만큼 높으면은 여기는 몇이 되니까 1510kHz가 되겠죠. 예, 그래서 대역폭, 점유 주파수 대역폭은 이 사이의 폭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00에서 얼마요? 1510 사이가 대역폭이 되겠죠. 그래서 1500에서 1510kHz 사이가 대역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건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3번 문제로 가죠. 자, 이 문제도 기초 중에 기초죠. dB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전력값 중 가장 큰 값을 골라라. 그래서요. 이게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다 전력으로 고치시면 되죠. 자, 10W는 전력으로 치면 10W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10W. 그 다음에 1000mW는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로 고쳐서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3개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없어지면 이것도 1와트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1와트를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다 와트로 고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dBm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와트로 고치시면 되죠. 그래서 10 dBm이라는 것은 자, 요게 1mW가 기준인 dB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구하실 때 이제 와트를 구할 때는 전력을 구할 때는 dB를 구할 때는 10로그를 찾는다. 그래서 10로그. 자, 기준이 뭐예요? 1mW의 전력을 계산했더니 10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여기 이제 1이 되니까 이 밑이 10이 아닙니까? 밑이 10.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1mW분의 P는 밑수 10의 요 승이죠.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면 P는 10mW가 된다. 그럼 이것도 이제 와트로 고치려면 이게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와트니까 고치려면 뭐 하나가 없어져서 뭐가 돼요? 0.01와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0.01와트가 되는 거예요. 얘는 0.01와트를 의미한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자, 우리가 dB와트가 써져 있는 것은 dB를 구할 때 기본 단위가 기준이 1와트가 기준인 dB와트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와트니까 전력이니까 10노구를 취했단 말이에요. 10노구 기준이 1와트란 뜻이죠. 전력을 구했더니 0이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그에서 이것이 0이 되려면 이 값이 1이 돼야죠. 1이 돼야 로그 1이 0이니까 0이 되죠. 그러면 P하고 1와트는 같아야죠. 그래서 고로 P는 무엇이요? 1와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1와트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와트로 다 계산해 보니까 어떤 게 제일 큰가는 금방 나오죠. 몇이에요? 10와트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도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였다. 난이도가 하에 해당되는 문제다. 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초 중에 기초죠. 전파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하셔야죠. 전자파의 분류 파트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 중, 자, 이제 파장이 길다, 짧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죠. 자, 우리는 이제 주파수는 람다분의 C라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장이 가장 짧은 걸 고르라 했잖아요. 이 파장이 짧다는 것은 주파수는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주파수대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주파수 분류를 해놨는데 최소한 여러분들 로우 프리퀀시, 우리말로 이제 장파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EHF,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밀리미터파까지 최소한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장파는요 30에서 300kHz입니다. 이게 30kHz에서 300kHz. 그래서 이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미디움 프리퀀시. 그래서 중파는요 300에서 3000kHz. 그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단파는요 3에서 30MHz.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3000kHz가 3메가 아닙니까? 그래서 10배면 30MHz. 그다음에 초단파. VHF죠. 초단파는 30에서 300MHz. 그 다음에 UHF, 극초단파 300에서 3000MHz. 3000MHz는 3GHz죠. 그 다음에 SHF 때 센티미터파라고 하죠. 3에서 30GHz. 그 다음에 또 10배가 올라가면 EHF, 밀리미터파라고 하죠. 줄여서 밀리파라고도 하죠. 30에서 300GHz. 그래서 이제 파장의 범위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공간일 때 파장은 F분의 이제 C로 구하는 거예요. 자유공간일 때. 그래서 C가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라는 빛의 속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파수를 이제 외웠으면 파장 범위도 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죠.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높은 주파수 대는 어딜까요? SHF 대죠. 그래서 SHF 대는 센티미터 팔아서 3에서 30GHz 대를 말하는 거죠. 이건 뭐 기초 중에 기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5번 문제로 가죠. 자, 5번 문제는 FM 변조에 관련된 문제예요. FM 변조.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FM은 뭐예요? 보내려고 하는 신호파를 주파수에 실어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만 변하지 진폭은 변하지 않죠. 진폭이 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변조된 신호의 평균 전력은 일정할 수밖에 없죠. 진폭이 변하지 않으니까 전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된 신호의 평균 전력은 일정하다, 당연하다라는 거죠. 진폭이 일정하니까 평균 전력은 변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조에서 복조 기로, FM 복조 기로 PLL을 쓸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FM은 비동기 건파도 가능하고 동기 건파도 가능한데 동기 건파 방식 중에 PLL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동기 건파 방식은 정압 필터, PLL, 상광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PLL이 복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변조된 신호의 진폭은 메시지 신호의 적분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FM은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죠. 직접 FM 방식과 간접 FM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FM 방식은 우리가 이제
리액턴스 소자라고 하죠. 리액턴스 소자. L과 C에 해당되는 리액턴스 소자를 이용해서 직접 FM파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간접 FM 방식은 뭐라 했어요? 신호파를 뭐래요? 먼저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신호파를 먼저 적분해서 이것을 PM 변조기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무슨 파가 된다? FM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PM 변조 방식이니까 적분한 이 신호를 PM이니까 위상에다 집어넣잖아요. 위상 부분에다가 집어넣죠. 반송파의 위상 부분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반송파의 위상의 변화가 신호 변화와 같은 거죠. 신호 변화와 이상 변화가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변조된 신호의 진폭은 메시지 신호의 적분에 비례한다. 진폭, 변조된 신호의 진폭이 신호의 적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위상이죠. 위상. 변조된 신호의 위상은 메시지 신호의 적분에 비례한 거죠. 왜냐하면 위상 변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최대 주파수 편의. 우리가 델타 F라고 하는 최대 주파수 편의가 증가할수록 칼슨의 법칙이죠. 고한 변조 신호의 유효 대역폭. 우리가 칼슨의 법칙이 한 대역폭은 어떻게 구해요? 밴드위드스 대역폭은 2배의 fs 플러스 델타 F로 구하죠. 이렇게. 그래서 구한 변조 신호의 유효 대역폭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최대 주파수 편입이, 즉 이것이 증가하면 대역폭도 증가한다 이런 말이죠. 밴드위드스도 증가한다. 맞잖아요. 요게 증가하면 당연히 이것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더하는 관계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다 맞는데 3번이 틀렸다. 그래서 변조된 신호의 진폭이 아니라 변조된 신호의 위상은 메시지 신호의 적분에 비례한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이 메시지 신호를 적분한 것을 위상 변조한 것이 간접 FM 방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진폭이라고 했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답은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호를 적분해 가지고 PM 변조기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FM파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간접 FM 방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PM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호를 미분해 가지고 FM 변조기에다 집어넣어요. 미분해서 FM 변조기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PM파가 만들어져요. 이것을 간접 PM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평균은 0이고 평균 전력이 1W다. 평균 전력이 1W다. 인 메시지 신호가 M of T로 나타냈어요. 이게 이제 메시지 신호다 이 말이죠. 내가 보내야 될 신호다. 그것의 평균 전력은 1W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이 이제 100W인 반송파에다 실어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반송파의 평균 전력은 또 100W다. 이렇게 조건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변조 기술은 더블 사이드 밴드 TC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 축파대를 다 보내고 반송파까지 다 보내는 전송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 P 변조파 식을 준 겁니다. 이게 이제 변조가 이루어진 식을 준 거죠. 그때 이제 이 P 변조파 평균 전력은 또 125W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호 전력, 평균 전력 준 거고요. 반송파 또 평균 전력 준 거고요. 변조된 P 변조파 평균 전력, 이 세 가지를 준 거죠. 그랬을 때, 자, 변조 지수, 즉 변조도 A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 A 값을 구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변조 지수 A를 구하라 했는데 좀 문제를 살펴보면 변조 지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이제 신호파를 한번 나타내 보죠. 신호파. 자, 이게 변조된 식을 보면요. 반송파의 진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송파를 코사인으로 나타낸 것 같고, 반송파 주파수를 FC로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파는 반송파를 좀 더듬어 보니까 이제 코사인으로 표현했으니까 같은 코사인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신호파 진폭은 시그널의 약자 S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같은 코사인으로 나타내 보고,
반송파의 주파수를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신호파의 주파수는 2파이 fst로 나타내보죠. 그래서 시그널의 약자 s 첨자를 이용했습니다. 신호파를 표시해 본 거예요. 반송파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반송파. 반송파의 신호는, 반송파의 진폭은 여기 이 신호를 보면 여기가 반송파의 진폭 같죠? AC.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코사인 파고요. 코사인. 그 다음에 2파이. 반송파의 주파수는 FCT.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호파와 반송파를 주게 되면 P변조파. 자, 우리가 AM 변조된 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진폭 변조니까 이 반송파의 진폭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다 신호파를 실어 보내는 것을 우리가 A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반송파가 들어갈 이 부분에다가 신호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반송파 진폭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신호파가 들어가야죠. 여기는 신호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송파의 코사인 2파이 FCT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AM 변조된 식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신호파를. 자, 그러면 ACO와 AS 코사인 2파이 FST 그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자, 이렇게 나타낸 것이 우리가 변조가 이루어진 P변조파 식이 돼요. 그래서 저 식과 이제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반송파의 진폭을 밖으로 빼보죠. 반송파의 진폭 빼보면 이게 1이 되고요. 이 반송파의 진폭을 뺐으니까 AC분의 AS가 되죠. 코사인 2파이 FST 코사인 2파이 C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이 반송파의 진폭분의 신호파의 진폭을 우리가 변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문제 주어진 것처럼 변조도가 A였다면 이게 이제 변조도가 돼야 되는데 같지 않죠. 왜 같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AS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 여기까지 곱한 것이 여기서 우리가 정의한 신호파예요. T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M하고 지금 같지 않잖아요. 저기서 말하는 A는요. A는 여기서 말한다면 AC분의 2라고 갖는 거죠. AC분의 2라고 같은 거예요. 보시죠. 예, AC분의 1에다가 신호파 여기를 곱하면 신호파 요것이 M 오브 T니까 그죠? M 오브 T니까 M 오브 T에다가 A를 곱해놨잖아요. M 오브 T에다가 A를 곱해놨죠. 그래서 요놈하고 같으려면 저기에 있는 A는 변조도가 아니라 AC분의 2라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조도를 구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A를 구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A를 한번 구해 보는데, 자, 일단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신호파의 평균 전력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호파가 요거니까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 보죠. 자, 우리가 신호파의 평균 전력은요. 진폭이 AS죠. 그러면 실효값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루트 2로 나눠야죠. 그래서 이것을 제곱한 것을 R로 나눠준 것이 R분의 V제곱 꼴 아닙니까? 근데 통신에서는 R이 안 주어지면 1이라겠죠. 그래서 요 진폭의 제곱만 루트 2 실효값 구해가지고 제곱만 해주면 이게 평균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라는 거예요? 1W다. 이렇게 준 거죠. 첫 번째 조건에. 여기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호파의 진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신호파의 진폭의 제곱은 자,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돼서 넘어가면 2가 되죠. 2가 되죠. 그럼 제곱을 없애면 뭐가 돼요?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파의 진폭은 루트 2다 라는 걸 알아냈어요. 신호파의 진폭은 루트 2다. 그래서 하나를 알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반송파 전력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P변조파 전력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더블 사이드 밴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알 수 있죠. 더블 사이드 밴드에서 P변조파 전력 구하는 공식에서 1 플러스 2분의 변조도를 M이라고 했을 때 M제곱 곱하기 PC가 이게 이제 P변조파 전력 구하는 공식 아니에요?
근데 반송파의 전력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라고? 100W로 줬단 말이죠. 이게 조건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P변조파 전력을 125W. 이것이 125W라고 준 거죠. 그럼 이 식에서 M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100이 약분이 되면 1.25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약분이 됐으니까 여기서 1이 넘어가면 0.25가 되죠. 그래서 2분의 m제곱은 0.25. 그럼 2가 넘어가면 m제곱이 뭐가 돼요? 0.5. 즉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이 얼마가 나요? m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가 변조도는 이제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루트 2분의 1 변조도는. 그러면 이제 변조도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 숫자로 고치면 0.707 정도 약 되는 거죠. 그걸 찾으면 이제 변조도를 구할 수 있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변조도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A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조도는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서 변조도는 M은 반송파의 진폭분의 반송파의 진폭을 AC라고 했죠. AC분의 신호파의 진폭 AS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그게 얼마라고요? 루트 2분의 1이라고요. 그죠? 루트 2분의 1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호파의 진폭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 값이 얼마예요? 루트 2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각선의 곱수는 같으니까 여기서 반송파의 진폭을 알 수 있죠. 반송파의 진폭은 얼마예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반송파의 진폭을 알았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반송파의 진폭분의 1이니까 2분의 1. 즉 0.5가 A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0.5다. 그래서 답을 이제 구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변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변조지수를 구해라 이런 말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값을 그냥 구해라 그랬다면 답은 0.5고요. 만에 하나 이제 변조지수, 변조도를 만약에 진짜 구하라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트 2분의 1, 즉 0.707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A를 구하라 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 저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해놓으시고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죠. 자, 아날로그 신호를 평탄한 표본화.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PCM 변조할 때 먼저 표본화를 하죠. 표본화를 거치면 무슨 파가 된다? PAM파가 된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PAM파 신호의 스펙트럼 변형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PAM파가 이제 평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주파수 특성을 평탄하게 해주는 장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등하기죠. 우리가 등하기는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우리가 주파수 특성을 고르게 보상하는 장치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주파수 특성을 고르게 보상하는 장치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답은 1번이 되는데 등하기는요 신호에 야기되는 어떤 진폭 왜곡과 위상 왜곡에 대한 주파수 특성을 개선해주는 회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특성을 고르게 보상해주는 장치 이렇게 물어보면 등하기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은 각변조라고 나왔어요. 각변조는 대표적인 게 이제 FM하고 PM이 있죠. 그래서 FM 아니면 PM일 텐데 신호를 딱 보다 보면 자, 반송파 주파수가 있고요. 그죠? 반송파 있고 위상에다가 신호파를 집어넣네요. 신호파를. 그러면 이제 위상 변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딱 보면요. 이 베타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 베타가 변조 지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꼴이에요? 우리가 이제 간접 FM 방식에서 우리가 신호파를 적분해서 반송파의 위상 부분, 이 부분에다가 신호파를 적분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파수 감도 계수를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맨 앞에 파 앞에 사인 코사인이라는 파 앞에 나와 있는 이 계수가 변조 지수가 된다.
주파수다라는 것을 이론 때 배웠죠. 그래서 이제 변조지수가 이렇게 앞에 튀어나오고 이렇게 신호파가 적분된 꼴이에요. 그래서 신호파 주파수가 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원래 이제 코사인파였는데 적분되니까 이제 사인파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주파수 감도 계수랑 곱행 값이 이 계수 값이 베타가 돼서 변조 지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간접 FM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M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게 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변조 지수 구하는 거. 변조 지수는 신호파 주파수. 신호파 주파수를 여기 FM이라고 했으니까 FM 최대 주파수 편입이 델타 F. 자, 요게 뭐예요? 변조 지수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최대 주파수 편입이 델타 F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델타 F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넘기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베타 곱하기 FM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 곱하기 FM이 되어 있는 건 4번이죠. 그래서 가볍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식을 딱 보자마자 간접 FM 방식인지 금방 찾아내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페이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좀 내용이 좀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나 이제 곧잘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의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1번은요.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 환경이에요. 그래서 주파수 성분 간의 페이딩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은 다중경로 페이딩 환경에서 생기죠. 그래서 다중경로 페이딩은 경로가 여러 곳이죠. 우리가 이제 송신 안테나가 있고 이제 수신 안테나가 있으면 어떤 파는 이렇게 바로 오는 파도 있지만 어딘가 부딪혀서 이제 오는 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로가 이제 다르다 보면은 이게 도달 시간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중경로 패딩에서는 지연 확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 확산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연 확산된 시간을 T라고 하고 딜레이 약자 D를 써서 TD라고 하죠. 그래서 지연 확산된 시간이 생기게 되면요. 이 지연 확산된 시간분의 1을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이걸 상관대역폭이라고 그래요. 이 상관대역폭이요. 신호대역폭, 신호의 대역폭보다 더 작으면요. 이 신호대역폭 안에서 출렁거림이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대역폭이 이만큼이다 라고 한다면 상관대역폭이 이 안에서 이렇게 진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현상이 생겨요. 요게 이제 신호의 대역폭이고요. 요게 이제 상관대역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호대역폭 안에서 주파수 성분에 따라서 신호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현상, 페이딩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다. 선택성 페이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상관대역폭이 더 큰 경우는 주파수 비선택성 패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주파수 선택성 패딩 환경, 이 환경에서는 주파수 성분 간의 패딩 특성, 신호가 커지고 작아지는 패딩 특성이 달라진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경로 패딩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중경로 채널의 시간 지연 확산, 이 시간 지연 확산이 아까 TD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지연 확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주파수 선택성 패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주파수 선택성 패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파수 비선택성 패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파수 선택성 패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플러 확산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도플러 확산, 이동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게 되면 주파수가 흔들리죠. 그때 흔들리는 주파수, 변화되는 주파수를 도플러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 도플러 주파수도 마찬가지요. 이 도플러 주파수분의 1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파수분의 1이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시간이 되고 그죠? 그래서 도플러 확산된 시간분의 1이니까 이걸 상관시간이라고 해요. 이거는 상관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관시간. 그래서 심볼의 시간이 있어요. 심볼, 신호의 심볼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작으면 상관시간이 심볼의 시간보다 더 작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간 선택성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더 크게 되면 시간 비선택성 페이딩이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플러 확산으로 수신 신호의 시간 지연 확산, 이 시간 지연 확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 환경, 다중경로 페이딩 환경에서 나오는 용어죠. 그래서 시간 지연 확산이 아니고요. 뭐예요? 상관시간이라고 해야죠. 이게 상관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상관시간. 상관시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플러 확산으로 수신 신호의 상관시간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런 도플러 확산으로 인해서 시간 선택성 페이딩이 발생할 수 있죠. 시간 비선택성 페이딩도 발생할 수 있고 시간 선택성 페이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에 달아놨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만 선택적으로 페이딩이 일어나는 현상을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 이렇게 말을 하고요. 주파수 비선택성 페이딩이라는 것은 넓은 주파수 영역에 걸쳐서 특정 주파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주파수 대역에서 골고루 페이딩이 나타나는 현상을 주파수 비선택성 페이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아까 이제 지연 확산 시간이 있다겠죠. 그래서 지연 확산된 시간을 TD라고 한다면 그 TD분의 1을 우리가 상관대역폭이라고 그래요. 이 TD분의 1을 뭐라 한다? 상관대역폭. 그래서 이 상관대역폭과 신호대역폭을 비교했을 때 신호대역폭보다 더 작으면 상관대역폭이 작으면 이 신호대역폭 안에서 이런 출렁거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파수별로 신호의 크기가 달라진다. 즉 페이딩이 일어난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대에서 페이딩이 각각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반대로 상관대역폭이 더 크면 신호대역폭보다 크면 이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더 크게 되면 신호대역폭은 요만큼인데 우리가 상관대역폭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죠. 상관대역폭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신호대역폭 안에서 특정 주파수에서 페이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주파수 비선택성 페이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플러 확산 때문에 생기는 도플러 주파수가 FD라고 한다면 이 FD분의 1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상관시간이라고 한다고요. 상관시간. 그래서 이런 상관시간하고 심볼의 시간, 심볼 구간이죠. 시간, 주기가 됩니다. 주기, 심볼의 주기. 그것을 심볼 구간, 시간이라고 하죠. 그것보다 이게 더 크면은 시간 비선택성 페이딩을 하고요. 이게 더 작으면 상관 시간이 심벌 시간보다 더 작으면 시간 선택성 페이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지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로 가죠. 자, 방금 전에 이제 문제에서 나왔던 도플러 확산에 의한 도플러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신기가 V의 속도로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정지된 송신기로부터 주파수가 F0인 신호를 받고 있다. 세타라는 것은 30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송신기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죠. 하고 있습니다. 송신기가 있고 이제 수신기가 있는데 우리가 속도 V 30m/s로 이쪽으로 가고 있네요. 송수신기 방향은 여기인데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때의 각이 뭐예요? 세타다 이 말이네요. 세타.
주파수는 얼마? 600MHz죠. 그럴 때 도플러 주파수는 몇 헤르츠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공식만 알면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플러 주파수 구하는 공식은 람다분의 이동체의 속도죠. 거기에다 이제 각도를 갖고 움직이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하면 돼요. 자, 그래서 람다를 먼저 구해야죠. 람다는 F분의 C니까, F분의 C니까, C는 빛의 속도, 광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컨드라고 친절하게 이제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F는 주파수가 얼마예요? 600메가니까 600 곱하기 10의 6승이 메가죠. 계산하기 좋네요. 싹싹 없어지면 8개가 없어지면 딱 없어지고, 약분을 하면 2분의 1. 즉 0.5가 되겠네요. 파장이.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파장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얼마나 되죠? 속도 30 메타/세컨드고 30 메타/세컨드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세타가 30도. 코사인 3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 60이죠. 그래서 60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뭐가 돼요? 30 루트 3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금방 나오네요. 그래서 이동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동되는 현상을 도플러 현상이다,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 도플러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 이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죠. 자, 이게 이제 신호 해석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시간 영역에서 연속적인 신호, G of T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함수가 이제 생소한 분들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우리가 신호 해석 파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쉽죠. 이걸 싱크 함수라고 하죠. 싱크 함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함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함수예요. 이런 싱크 함수의 에너지를 구하라겠네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신호를 제곱해서 구하는 거죠. 이 신호의 이제 면적을 구하는데 제곱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호는, 싱크 함수는 제곱의 면적을 구하기 어렵죠. 이렇게 출렁거리는 함수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발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파스발의 정리가 뭐냐면, 시간 영역에서의 에너지나 이것을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옮겨서 주파수 영역에서 구한 에너지는 같다라는 것이 이제 파스발의 정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영역에서는 이게 싱크 함수지만 이것을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고치게 되면 무슨 함수로 바뀌냐면요. 싱크 함수는 렉탱귤러 함수로 바뀌어요. 렉탱귤러 함수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퓨리의 변환에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이건 이제 변환쌍이 성립해서 우리가 렉탱귤러 함수, 이런 단일 고형파 함수를 말해요. 퓨리의 변환을 하게 되면 싱크 함수가 되죠. 이렇게 출렁거리는 싱크 함수가 되죠. 주파수 쪽으로 가면. 근데 역변환이 가능하죠. 반대로 싱크 함수를 퓨리의 변환해도 이런 렉탱귤러 함수가 됩니다. 변환쌍이 성립한다겠죠. 근데 이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렉탱귤러 함수의 이 진폭을 A라고 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우리가 주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주기를 타오라는 기호를 보통 썼죠. 그래서 렉탱귤러 함수는 기호로 렉트라고 쓰고요. 렉트라고 쓰고, 앞에다가 진폭을 표시했죠. 진폭은 우리가 A.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간 함수 T에다가 분모에 뭐가 있어요? 주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단일 고형파 함수, 렉탱귤러 함수입니다. 이것을 이제 퓨리에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 했어요? 싱크 함수로 바뀐다겠죠. 싱크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뀌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이런 렉탱귤러 함수의 진폭과 주기를 곱한 값이 들어가고, 진폭에. 이 싱크 함수의 진폭은 요거 진폭하고 주기를 곱한 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주기가 곱해진다. 그랬었죠?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역변환이 가능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은 이제 주어졌잖아요. 여기 진폭이 1이라고 줬잖아요. 여기 진폭이 1이에요. 근데 1인데 이 진폭은 뭔가요? 요 진폭을 A라고 하고 요걸 타오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가 돼요? 2분의 타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타오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두 개, A하고 타오를 곱한 값이 1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T 앞에 2가 있잖아요. T 앞에 2가 있죠. T 앞에 2. 그럼 그 T 앞에 2 있는 거는 뭐야? 2가 뭐예요? 주기란 뜻이죠. 주기란 뜻입니다. 2가 주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주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2분의 타오니까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타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타오가 2인지 않으니까 요 타오가 2인지 아니까 A는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죠. 여기가 얼마요?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에너지는 이 신호의 진폭을 제곱해서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면적을 구하려면 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해야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려우니까 이걸 적분하면 된다 이 말이죠. 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 신호의 크기는 뭐예요? 크기가 여기잖아요. 2분의 1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곱해서 적분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적분하면 이건 4분의 1이잖아요. 숫자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는 여기에 t가 붙죠. 그래서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적분하면 그러면 1을 넣은 값에서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이 있고요. 1을 넣은 값은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이 돼서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우리가 면적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되는 거죠. 면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제곱에 적분을 하면 된다. 진폭을 제곱해서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와트, 즉 0.5와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 문제가 되게 쉬웠을 거고요. 이런 신호 해석을 안 배운 분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퓨리의 변환, 신호 해석을 파트를 배우신 분들은 되게 쉬웠을 것 같고요. 그걸 안 배우신 분들은 이게 뭐지 했을 것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비동기 BFSK, 이진 FSK죠. 비동기 방식입니다. 시스템에서 비트 전송률, BPS죠. 800 BPS일 때 두 반속파 간에 직교하기 위한 최소 필요한 간격이죠. 반속파 간의 간격 주파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일단 이 문제는요. BPS가 주어졌고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여기에 2진이니까 1비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변조속도, 보속도라고 하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 곱하면 BPS가 나오잖아요. 이게 800 BPS니까 이거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2진이니까 1비트죠. B다. 그래서 고로 변조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변조속도는 얼마예요? 800이죠. 800보가 됩니다. 이 변조속도라는 것은 이제 심벌 속도와 같죠. 심벌. 한 신호가 이제 전송될 때 1초에 몇 개의 심벌을 보낼 수 있냐. 이게 이제 변조속도이기 때문에 심벌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심벌 속도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근데 이 심벌 속도에다가 n배를 곱하면 반송파 간의 최소 간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변조속도 800보에다가 n배라는 것은 1배, 2배, 3배 이렇게 하는 거죠.
해당되는 주파수 간격, 헤르츠를 제공하게 되면 반송파 간의 직교성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배를 곱한다. 그럼 800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0Hz 간격을 유지하게 되면 반송파 간의 직교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2를 곱하면 1600이 되죠. 1600Hz도 이제 직교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배, 4배 이렇게 n배를 곱하게 되면 직교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파 간의 우리가 주파수 간격은 심볼 속도를 구한 다음에 n배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1배도 곱할 수 있고 이제 2배도 곱할 수 있지만 최소잖아요. 최소 주파수 간격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제일 간격이 작은 800Hz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기 방식의 이진 FSK에서요. FSK 방식에서 BPS 속도가 800일 때 두 반송파 간의 직교성을 유지하려면 반송파 간의 주파수는 얼마야 되냐? 그러면 심볼 속도를 구하신 다음에 n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최소니까 1배를 곱해주시면 800Hz가 나오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펄스 레이더 시스템에서 평균 송신 전력이 주어졌어요. 200W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펄스의 폭이 0.1 마이크로세컨드로 줬네요. 그다음에 펄스의 반복 주파수가 주어졌어요. 2kHz, 즉 2000Hz라는 소리죠. 그랬을 때 이제 첨두 송신 전력을 구해라. 킬로와트 단위로 구해라. 이렇게 냈네요. 자, 이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펄스라는 것은 이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폭을 우리가 펄스의 폭이라고 하죠. 저는 보통 이제 타오라는 기호를 많이 쓰는데, 그다음에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로 풀 수가 있어요. 원리로 풀 수가 있는데, 자, 일단 평균 송신 전력이라는 것은 이 한 주기 동안에 일어나는 전력이에요. 평균 전력. 그러면 이 사이, 이 펄스 폭의 이 사이에 자, 우리가 에너지를 자, W라고 해볼게요. W 줄이다. 에너지를. 그러면 이 W 줄을, W라는 이 줄을 전체 시간 T로 나누게 되면, 이 시간 T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평균 전력이 나오는 거죠. 평균 전력. 얼마예요? 200W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W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자, 200 곱하기 주기죠. 주기는 주파수분의 1 아니에요? 주파수가 여기에 주어졌죠. 주파수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2000으로 줬죠. 그래서 2000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2000분의 1이 바로 이제 여기 주기가 되니까 주기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0.1 줄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첨두 송신 전력은, 자, 우리가 전력은 이걸 Pmax라고 해볼게요. 전력은 T분의 시간분의 줄이죠. 줄을 시간으로 나누면 이제 전력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1줄이니까 0.1줄이니까 0.1줄. 시간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은 뭐예요? 이 펄스의 폭을 말해요. 그래서 이 펄스의 폭은 얼마예요? 펄스의 폭 0.1 마이크로세크죠. 0.1 마이크로세크.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없어지고 10의 6승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10의 6승 와트인데, 자, 킬로와트 단위로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10의 3승이 1000이죠. 1000킬로와트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로 푸는 것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다뤄보신 분들은 공식을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안 풀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풀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펄스에서는 듀티 사이클이 있죠. 듀티 사이클은 주기분의 펄스의 폭이죠. 오늘 이제 퍼센트로 구해라 그러면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듀티 사이클.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이 듀티 사이클은 여기서 말하는 첨두 송신 전력, Pmax라고 할게요.
X분의 평균 전력 P average와 같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아시는 분들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아신다라는 것은 그 전에 이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는 얼마예요? 주기가 어디였어요? 여기 2000이네요. 주파수니까 20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주기는 뭐예요? 2000분의 1. 주파수분의 1이 주기니까. 펄스의 폭은 얼마예요? 0.1 마이크로세컨드. 0.1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뭐가 돼요? Pmax분의 첨두 송신 전력을 지금 Pmax로 잡은 거예요. 평균 전력은 200이죠.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대각선의 곱은 같으니까 이렇게 같으니까 고로 Pmax 내가 구하려는 Pmax는 이걸 다시 분모로 가져가면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이거 곱하시면 되죠. 2000분의 1 곱하기 200.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10분의 1만 남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양의 곱, 외양의 곱 같으니까 10을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6승만 남고요. 1이 되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은 10의 6승이 되죠. 그래서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단위로 표시해야 되니까 1000킬로와트다. 이렇게 해서 같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원리로 푸나 공식으로 푸나 답은 1000킬로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제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쉽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수동형 무선 항법 시스템에서 편도라는 것은 이제 한쪽 방향을 말하는 거죠. 편도 전파 시간 측정 오차가 2 마이크로세크다. 시간 오차가 이제 2 마이크로세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리 불확실성은 몇 미터냐? 간단한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는 거죠. 거리 S는 VT라는 공식이 있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리도 이제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지만 여기서는 거리의 오차잖아요. 이 거리의 오차도 마찬가지예요. 거리의 오차도 속도 곱하기 시간 오차로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거리의 불확실성, 거리의 오차는 속도 곱하기, 속도가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버세크죠. 시간은 얼마예요? 2 마이크로니까 2 곱하기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시간 오차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없어지면서 이제 2승이 남죠. 100이 남아요. 3하고 2를 곱하면 6이니까 600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600m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유공간의 전파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자유공간에서의 경로 손실이 있죠. 경로 손실 구하는 공식은 시험의 단골이에요.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파장이죠. 파장은 이제 주파수가 주어지면 자유공간이니까 F분의 C로 구할 수 있죠. 자유공간이니까.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것이 역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C분의 4파이 D의 F의 제곱. 이 두 식을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D는 이제 송수신간의 거리죠. 이 D는 송수신간 거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dB를 구해라 그러면 로그, 10로그입니다. 10로그 L로 구하면 되는 거죠. 10로그 L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제 딱 알아두시면 끝이죠. 자, 송수신기가 장애물이 없는 우리가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라는 것은 보이는 거리죠. 가시거리. 가시거리에 있다고 가정하여 수신 신호
세기의 예측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장애물이 없을 때 이제 우리가 직접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가시거리 통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수신기가 장애물이 없는 라인 오브 사이트에 있다고 가정하여 수신 신호세기의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자유공간에서의 전파 모델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송수신기 간의 거리가 기준 거리의 2배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D가 2배가 된다 이 말이죠. 2배가 되면 수신 전력은 기준 거리보다 약 3dB가 감소된다. 여기서 이제 알아보면 되죠. 손실이 이제 거리가 2배가 됐을 때는 손실이 얼마인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2배라는 것은 이제 제곱을 하니까 4배가 되죠. 손실은 4배가 되는 거예요. dB로 나왔으니까 이제 10로그를 취하면 10 로그 4배니까 4를 하게 되면 4라는 것은 2의 2승이잖아요. 그러면 2가 앞으로 가면 20 로그가 되고 2가 됩니다. 로그 2는 0.3 정도 되죠. 약 정확하게는 0.301 이렇게 나가는 건데 약 0.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곱하면은 6dB가 되죠. 손실이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6dB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손실이니까. 그래서 손실이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6dB예요. 그래서 기준 거리보다 약 6dB가 감소된다. 손실이니까. 맞는 거죠. 정확히 맞는 거예요. 반성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주파수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주파수가 이제 F잖아요. 이게 높으면 이제 경로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높을수록 송수신 안테나 사이의 경로 손실은 커진다. 맞죠? 그다음에 전체 경로 손실은 반성파의 파장의 제곱에, 이 파장의 제곱에 비례한다. 땡이죠. 반비례하죠. 비례한다는 것은 같이 커진다는 건데 파장의 반비례죠. 주파수에 비례하고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파장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야죠. 그래서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답은 4번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기초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로 손실을 구하는 공식과 dB 구하는 공식은 기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기본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갑니다. 간단한 문제죠. 다음 인공위성들이 지구로부터 전파를 수신할 때 전파 지연 시간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가야 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 위성의 높이가 높을수록 지연 시간은 크겠죠. 송수신간 걸리는 시간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궤도가 가장 높은 것이 정지궤도 위성이죠. 정지궤도 위성은 약 36,000km 상공에 있다. 이렇게 오시라고 했고요. 중궤도 위성,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은 약 10,000km 내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궤도 위성은 수백 킬로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궤도에서는 약 36,000km 상공, 얘는 약 10,000km 상공, 얘는 수백 킬로미터 상공이다. 제일 높은 게 A잖아요. 그래서 전파 지연 시간이 큰 대로 나열하니까 가, 나, 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17번으로 갑니다. 자, 디지털 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트 주기하고 심벌 주기가 있어요. 비트 주기와 심벌 주기 값은 같을 수 없다 그랬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 주기하고 심벌 주기. 자,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진일 때는 비트 주기하고 이제 심벌 주기는 같죠. 같아요. 근데 사진은 한 번에 2비트씩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 주기의 2배가 심벌 주기가 되죠. 그러니까 한 심벌에 2개의 비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찌는 한 번에 3비트씩 보내는 거죠. 그래서 비트 주기가 이제 3배가 심벌 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심벌에 3비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16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4비트씩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심벌에 4개의 비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트 주기의 4배가 심벌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이진일 때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진일 때는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화된 신호의 스펙트럼 중첩 현상을 엘리어싱이라고 하죠. 엘리어싱. 자, 우리가 이제 샘플링 주파수는
최고 사용 주파수의 2배 그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야만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웃하는 신호가 이렇게 스펙트럼상에서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 생긴다. 이런 현상을 엘리엇식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평온하다는 신호의 스펙트럼 중첩 현상을 엘리엇식이라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채널 코딩은 뭐예요? 우리가 채널 코딩은 에러를 제어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정보를 덧붙이는 과정을 채널 코딩이라고 하죠. 이제 데이터를 압축하는 것은 소스 코딩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원천 코딩, 영어로는 소스 코딩, 원천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4번은 신호대 잡음이 커지면 신호대 잡음이 커진다는 것은 이제 신호가 더 크다는 거니까 잡음이 적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비트 오류율이 증가하는, 비트 오류율이 증가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또 틀렸다라는 거죠. 근데 답은 이제 뭐예요?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만 맞았네요. 2번 맞고 다 틀렸네요.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중용로 페이딩으로 인한 무선 채널의 전력 지연 프로파일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자, 이 채널의 평균 초과 지연은 얼마냐? 이런 말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그림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지연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호가 3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송신 안테나가 있고요. 여기 수신 안테나가 있을 때, 어떤 거는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오는 바람에 지연 시간이 짧죠. 그게 이제 요건 거예요. 그게 이제 1 마이크로 세크가 걸린 거죠. 근데 어떤 시간은 이제, 어떤 판은 좀 돌아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2 마이크로 세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신호는 뺑 돌아와서 엄청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4 마이크로 세크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이 평균 지연 시간을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은 이제 평균 초과 지연 시간 이렇게 구하라 그랬는데 말 그대로 평균 지연 시간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신호들이 이제 들어오는 확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확률은 모르니까 P라고 한다면요. 얘는 이제 확률이 P고요. 얘도 확률이 P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확률 함수가 되는 거예요. P 타워라고 해놓은 것이 우리가 이제 신호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 크기가 이제 3dB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3dB라는 것은 전력으로 따지면 이게 전력이니까 2분의 1인 것이죠. 우리가 전력을 dB로 고칠 때요. dB로 고칠 때 전력은 10로그죠. 10로그 전력을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3dB가 나왔다는 것은요. 요게 이 전력이 2분의 1일 때예요. 그래서 2분의 1. 이걸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10 로그. 자,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럼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가면 마이너스 10 로그 2가 돼요. 이렇게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dB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6dB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가 4분의 1인 거예요. 4분의 1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6dB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얘는 확률을 모르니까 P라고 잡은다면 이 두 신호는 똑같죠, 확률이. 근데 이제 얘는 크기가 이제 2분의 1배 아니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6dB니까 이거보다 4분의 1이면 또 2분의 1이 더 작은 거 아니에요? 이게 확률로 따지면 2분의 1P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P로 잡았으니까 얘는 확률이 더 이제 절반밖에 안 된다. 2분의 1P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은요. 다 합쳤을 때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 P 플러스 2분의 1P를 하면 1이 나와야 돼요. P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해보면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2고 2분의 2고 그러니까 4, 1을 하면 5. P는 1이다. 그러 P는 5분의 2가 나오는 거죠. 이제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1번 파가 이제 올 확률이 이만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지연 시간은 얼마예요? 1 마이크로세크요. 그래서 이제 계산, 두 번째 총 계산은 자, 5분의 2의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이 1 마이크로세크고요.
플러스 또 5분의 2만큼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요거잖아요. 그게 2 마이크로세크예요. 2 마이크로세크다.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얼마예요?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여기가 5분의 1 2가 아니죠. 5분의 2가 아니라 이게 이제 2분의 1을 P에다 곱해야 되니까 10분의 2죠. 5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을 곱했으니까 이제 이게 5분의 2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인 것이 얼마? 4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걸립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야, 토탈에서 다 5니까 자, 2 더하기 4 더하기 2, 4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이 되네요. 10이 돼. 그러면 5분의 10 마이크로세크니까 2 마이크로세크가 답이 되겠네요. 네, 답은 얼마가 돼요? 2 마이크로세크.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다중 경로인데요. 어떤 거는 1 마이크로세크가 걸리고 어떤 건 2 마이크로세크가 걸리고 어떤 건 4 마이크로세크가 걸리는데 이 신호의 개수가 똑같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게 1 마이크로세크가 걸리는 것들은 확률적으로 2분의 뭐가 돼요? 1P가 된다. 여기서 이제 P라고 했죠. P가 된다. 그러면 이제 2 마이크로세크가 된 것은 또 P다. 확률. 그 다음에 4 마이크로세크가 걸리는 것은 그것보다 확률이 절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분의 P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P를 구했더니 5분의 2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호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확률이 5분의 2고 지연 시간은 1 마이크로세크니까 요거 곱하기 1 마이크로세크 플러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은 5분의 2고 걸리는 시간은 지연 시간은 2 마이크로세크니까 이거 곱하기 2 마이크로세크 플러스 자, 요만큼의 지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5분의 1인 확률이죠.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4 마이크로세크 한 것을 다 더하면 평균 초과 시간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2 마이크로세크가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은 쉬워도 이렇게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수험생이 몇 명이나 됐을까 싶네요. 좀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19번입니다. 총 주파수 대역폭이 30MHz인 FDD 방식입니다. 이중 방식의 FDD라는 것은 송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를 달리 쓰는 방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방식의 셀룰러 시스템의 송수신을 위해 하나의 채널당 25km 대역을 2개 써야 된답니다. 당연히 2개 써야죠. FDD니까. 송신 주파수, 수신 주파수 다 있으니까. 그러면 한 채널당 최소한 몇 개의 얼마의 주파수 대역폭이 필요하냐면 이것의 2배니까 25kHz의 2배. 얼마예요? 50kHz. 그러니까 한 채널의 대역폭이 50kHz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당 4개의 셀로 되어 있대요. 클러스터라는 것은 이제 이웃하는 셀끼리 이제 주파수를 달리하는 하나의 묶음을 클러스터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셀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웃하는 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셀과 요 셀에 다른 주파수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이웃하는 요 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웃하는 요 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이웃하는 셀은 다른 주파수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의 하나의 묶음을 클러스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클러스터가 이제 옆에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클러스터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사용했던 주파수는 여기서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30MHz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서 이걸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셀이 4개니까 4개로 나누면 하나의 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나오죠. 나눠보시면 7.5MHz가 되죠. 30을 4로 나누면 7.5니까. kHz로 고치면 7,500 kHz가 이제 될 거예요. kHz로 고치면. 그래서 이제 하나의 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주파수가 나왔는데요.
한 채널은 50kHz가 필요하니까 이걸 50으로 나눈다면, kHz로 나눈다면 한 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채널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kHz 사라지고요. 공 하나가 사라지면 750을 5로 나누면 5, 1은 5, 5, 5, 25, 150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150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답은 150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클러스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제 정의도 써놨어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뭐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전자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전자파의 굴절률. 자, 우리가 이게 굴절률은요, 고도가 높아지면, 고도라는 것은 높이를 말하는 거죠. 위로 갈수록 공기의 밀도는 낮아져요.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굴절률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작아진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니까 굴절률은 작아진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굴절률은 작아진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보기를 보죠. 전자파가 지면에 닿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우리가 전파의 가시거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론적 거리가 있고 이제 실제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테나 엔지니어링이라는 과목에서 기초적으로 이제 많이 배우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3.57 루트 H1 플러스 루트 H2 킬로미터 직접파에서 이론적 가시거리 이제 구하는 공식이고요. 실제 거리 구하는 공식은 4.11이죠. 루트 H1 플러스 루트 H2 킬로미터. 자, 요것이 이제 안테나라는 과목이에요. 저거는 이론적 가시거리, 기하학적 가시거리 구하는 거예요. H5는 이제 송신 안테나의 높이, H2는 수신 안테나의 높이죠. 그래서 이제 미터 단위로 넣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전체 답은 킬로미터다. 이건 실제 거리고요. 자, 3번 보기를 보죠. 송신된 후 대지면이나 다른 물체와 접촉하지 않고 수신기에 도달하는 전자파를 우리가 직접파라고 하죠. 다이렉트파, 직접파라고 하죠. 전자파가 진행하는 경로상에 장애물을 휘감고 도는 파는 뭐라고 해요? 장애물을 휘감고 도는 파를 뭐라고 해요? 회절파라고 하죠. 그래서 장애물 등에 돌출 부위가 있을 때 휘어져서 진행하는 현상을 회절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총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자,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코 이제 쉬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14문제 정도 있었고요. 한 6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기에 좀 난이한 문제가 섞여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